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지난 총선 때 논란이 됐던 위성정당, 내년 총선 때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총선 때 비례정당용으로 이름도 로고도 비슷한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같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꼼수 논란이 있었죠. 이게 이 준연동형으로 선거구제가 바뀐 탓인데 민주당이 다시 병립형 회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그 이름으로 지역구 후보도 내고 비례대표 후보도 내게 되는 겁니다. 당 안팎의 반발도 있지만 민주당 대표 측과 원내대표 측 모두 정면 돌파 외에 방법이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당과 맞물려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배두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없애는 쪽으로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병립형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며 총선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별개로 선출하되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보자는 겁니다. 4년 전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을 가진 정당은 비례의석 확보에 불리하도록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구 의석을 배출하지 못하는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제도로는 또 위성정당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병립형 회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개혁에 역행한다는 당 안팎의 반발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당하게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사과하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사과하고 바꿀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의원들의 80%는 현실론을 수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기에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자, 최근 신당 이슈가 있는 이준석, 조국, 송영길 신당은 거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거대 야당이 병립형 회기로 공감대를 이루면서 각 진영의 선거 구도도 요동칠 전망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20대 국회 때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갔을 때 날치기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짬짬이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자체를 부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며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꼼수 위성정당이 난립했었다는 겁니다. 최강욱 전 의원과 김의겸 의원 등이 소속된 열린민주당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위성정당이라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게 돼요. 뭐 열린 시민당이라든지 그런 조그만 정당에서 후보를 낼 때 제대로 검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좀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의원들이 걸러지지 않고 거대 양당이 공감대를 이루면서 송영길, 용해인 등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낼 경우 친민주당 성향의 신당이 차지할 몫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병립형으로 갈 경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 신당 창당설을 띄우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선거제 변화는 큰 타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내면 보수층에서 사실상 줄투표가 이어지면서 실제 득표율에는 타격이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요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 수위가 심상치 않죠. 오늘은 몰아내면 받아야지라고 말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이 이 전 대표의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자 마치 나갈 수 있다는 식의 대응으로 비치죠. 이재명 대표는 통합과 단결을 강조하며 지지자들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요청 청원 동의가 이틀 만에 2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 전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자 통합해야 할 때 분란을 일으켰다며 강성 지지자들이 이 전 대표 출당을 요구한 겁니다.
청원동의가 5만 명을 넘길 경우 당 지도부가 직접 응답해야 합니다. 이 전 대표는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떡하겠냐며 탈당까지 염두에 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3지대 신당 창당에도 한 걸음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 현 민주당 상태에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당을 창당한 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 대표도 최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보다는 더 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 시기에 제가 할 일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고요. 생각이 정리되면 늦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강성 지지자들의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이상민 의원의 탈당과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시사 발언으로 당내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시금 단결을 강조한 겁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분당 상황이 가지 않도록 지금은 화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선거제 이야기라 좀 복잡하니까 쉽게 좀 풀어봅시다. 일단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번도 비례정당 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때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이 편법으로 여야가 정말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번 작동도 못 해보고 다시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제도 이른바 병립형은 비례정당 득표만으로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을 찍는 거고요. 현행 제도인 준연동형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에게 상대적으로 비례대표를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 거대 양당은 이름이 비슷한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썼는데 그런 꼼수 안 쓰려면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반발도 많던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처럼 준연동형으로 놔둔다면 위성정당 안 만들면 선거에서 진다 이런 얘기죠. 네,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을 했었죠.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 민주당은 120석을, 국민의힘은 146석을 얻게 됩니다. 26석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아무리 명분이 중요하더라도 이렇게 질 수는 없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 입장입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등 강성 팬덤이 모인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어쨌든 보면 이 선거 제도를 되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의 지도부 입장이 일치하는 거네요. 네, 김기현, 이재명 대표 모두 여기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지역구도 1번, 2번 찍고 비례대표도 1번, 2번 줄투표를 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측은 정당이 비례 후보를 제대로 내고 검증하는 게 맞다며 지난번에 준연동형 위성정당으로 했더니 검증이 됐었냐, 문제가 많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제 이게 궁금한 건데 이번 총선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신당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당마다 상황이 엇갈립니다. 지금 가능성 있게 얘기가 나오는 신당이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인데요. 이준석 신당은 선거제 변화에 상관없이 일단 그대로 갈 예정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사실상 신당 출마자 모집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총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례의석에 초점을 맞춘 조국 신당과 송영길 신당은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은 기존 제도로 가게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에 송영길 신당으로 연합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송 전 대표 측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 반응이 없다며
이 대표의 병리평에 대한 의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지도부가 그래도 고민하는 이유, 민주당 내 반발도 꽤 크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낙연 전 대표 등 비명계에서 반발이 나오는데요. 현행 방식에서 원내 진입을 노렸던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정의당 등에서도 과거 제도로 돌아가는 걸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민주당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번 총선만 치를 거냐, 앞으로 범진보 진영의 협력을 얻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당내 설득하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한번 봐야겠군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새 용산 참모들 그리고 당 지도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민심을 잘 헤아리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당 안팎에선 이대로 성과 없이 혁신위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이르면 내일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실 새 참모진 등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민심을 잘 헤아리자는 얘기도 나온 걸로 전해지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당이 혁신을 거부하는 모습이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나온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은 혁신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한 길로 가고 그것이 혁신위를 출발한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대통령께서도 그걸 바라실 겁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당을 향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좀 모자라 보입니다. 혁신이든 당 지도부든 혁신을 외면하고 저버리는 결과는 감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혁신안을 둘러싼 갈등을 최종 봉합하기 위해 이르면 내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직접 만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정식 기구를 통해 혁신안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직접 전달하며 갈등을 봉합하지 않겠냐는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을 물어 경질설이 나왔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교체가 확정됐습니다. 박 장관은 서울 강남 의원이기도 하지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각 이후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아래 기자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쏟아지는 질타에 고개를 숙였던 박진 외교부 장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박 장관과 별도로 대화를 갖고 교체를 확정했습니다.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중론이지만 사선 정치인 장관인 점을 고려해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개각 이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 장관은 강남 재도전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수도권 험지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의 총선 출마로 외교안보 라인 인선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외교부 장관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과 안호영 전 1차관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조 전 차관은 국가안보실장 후임으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지난 대선 때 화제가 됐었죠. AI 윤석열, AI 이재명, 앞으로는 선거 때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른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인데요. 국회에서 가짜 뉴스 확산 우려가 있어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AI 윤석열은 윤석열 후보가 열어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도전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226개 우리 동네 공약과 함께 국민 한 분 한 분을 만나겠습니다. 후보자와 똑같은 생김새와 목소리, 지난 대선에서 활용된 딥페이크 기술입니다. 후보자가 하지 않은 말을 실제처럼 만들어내다 보니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댓글에 동문서답하는 AI랑 저를 비교하시다니 참 슬픕니다.
지금 이 대답부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부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할 수 없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했습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 여야가 공감한 겁니다. 개정안에서는 선거일보다 90일이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때는 가상의 정보라는 점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활용이 금지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혁신위원장도 보이고 김한길 위원장, 옥신한 혁신위원. 뭘까요? 네, 바로 배우설입니다. 당 지도부에서 이뇨한 혁신위원장 배우에 이 둘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이 두 사람이 김 대표를 흔들고 새 지도부를 앉히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 오늘 혁신위를 향해 음습한 권력 싸움에 이용은 당한 적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당 지도부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설로 지금 맞받아치는 건데, 자, 배우로 지목된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래서? 네, 김한길 위원장 측에 제가 직접 물어보니 친분은 있지만 황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뒤에서 조종한다는 말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배우설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오신환 의원도 혁신위의 호소는 당을 위한 충정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도부를 해체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배우설까지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혁신위가 무너져 내리면 당도 실패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당에서 배우설까지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갈등이 꽤 깊나 봅니다. 네, 이 당 지도부는요, 이 혁신안을 무시한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혁신위가 물을 끓였습니다. 중진들과 여러 의원들의 헌신이라는. 근데 물은 100도가 돼야 끓지 않습니까? 혁신위원들이 어렵게 만든 안건이 실제 내년 4월 총선에 반영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뇨한 위원장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내일 만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탈당한 이상민 의원 보이고요. 민주당 의원들 폭력의 가담자라니요? 네,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향해 초선 의원들이 공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비명계 조응천 의원, 드라마 속 학교 폭력의 가담자 같다고 했습니다. 초선들 한참 어린 후배들이 그러는데 친명계 의원들이 그동안에 학폭의 방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더글로리 박연진과 함께 문동은을 학폭했던 학폭의 가담자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뭐라고 했기에 저렇게 폭력의 가담자라고까지 했을까요? 네, 말의 수위가 높다기보다는요, 이 한 명을 두고 이 집단 공개 비판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상민 의원은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고 꿈꾸는 국회의장직을 만들기 위해서 당과 동지들을 결국 버리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꿈 깨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5선을 한 동안 민주당의 정체성을 잘 모르겠다, 민주당이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적 당원적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네, 다른 초선 의원들도 SNS에서 알턴이가 빠진 기분, 5선까지 했으면서 그렇게 한 번 더 하고 싶나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뭐 물론 탈당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같은 당 의원들은. 그래도 이 초선 의원들이 유독 비판 수위가 높은 게 좀 논란이군요. 네, 왜 그런지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요. 이 한 초선 의원, 그만큼 선배 정치인에 대한 실망이 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민주당 중진 의원은 입지 불안한 초선들이 이 대표에게 공천 눈도장 찍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이 의원 탈당이 이재명 체제를 흔들까 봐 우려하는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사라진 지역구는 뭘까요? 네, 오늘 이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서울에서 사라지는 지역구 바로 노원구 병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3번이나 출마했는데 고배를 마셨던 곳이죠. 제 나이 32을 두고 많은 분들이 너무 이른 것 아니냐 비평을 하십니다. 젊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은 선관위가 낸 거고 여야가 또 이제 논의는 해야 될 텐데 어쨌건 초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최근까지 노원병 출마 준비했었던 거죠? 네, 지난 9월 이 채널A 정치 시그널에 나왔을 때도 이 노원병을 언급했었죠. 노원병에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고 선거라는 게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꾸준히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원병에서 당선되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험지 돌파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죠. 뭐 이 전 대표로서는 좀 난처해진 겁니까? 네, 그 사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신당 창당을 준비하며 이 대구 출마설도 나오고요. 또 국민의힘으로 출마한다 하더라도 노원병 공천은 썩 내키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치 않아도 뭐 전략 공천을 노원병 주고 떨어뜨리겠다니 이런 말을 정진석 의원이랑 안철수 의원이 우상호 의원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지역구 선거 하나 채워주기 식으로 나갈 의향은 전혀 없어요. 네, 국회에 보고된 획정안은 추가로 더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 전 대표 이 노원병을 지키려고 할까요? 떠나려고 할까요? 선택지가 더 복잡해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땅굴에 바닷물을 붓는 작전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땅굴을 잠기게 해서 하마스 세력을 소탕하려는 겁니다. 땅굴을 못 쓰게 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민간인이 추가로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의 바닷물 주입 작전은 지하터널 속으로 물을 넣어 하마스 대원들과 인질들을 지상으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중해에서 펌프로 물을 끌어올린 뒤 시간당 수천 제곱미터를 흘리면 가자지구 내 광범위한 터널을 몇 주 내 침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중순 알샤티 캠프 인근에 대형 해수 펌프를 최소 5대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 같은 작전 계획은 지난달 초 미국에 통보됐고 계획 실행에 얼마나 근접한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 제거와 땅굴 파괴를 지지하는 입장도 있지만 성공 여부가 불분명하고 민간인 추가 희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전 재개 이후 가자지구 남부까지 공습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최남단인 라파 지역까지 공격했습니다. 폭격으로 움푹 패인 마을에선 장비도 없이 잔해들을 꺼내며 아이들을 구출합니다. والله كنا نايمين وفي امان وقالوا لنا منطقه امنه رفح وكله 100% هذا ما شفنا 10 وثلث الا هو نزلوا براميل علينا. 이스라엘군은 가자 주민들에게 새로 배포한 대피로 지도를 통해 기존 중앙도로가 아닌 서쪽 해안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자지구 전 지역이 공격 대상임을 시사한 셈입니다. 유엔은 가자지구 남쪽도 이미 피난민들로 가득 찼다며 이스라엘의 대피령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네,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임성철 소방장 연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임 소방장의 부친은 본받고 싶던 아들이었다라며 거수경례로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제복과 모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노부부를 대피시킨 뒤 불을 끄던 임성철 소방장은 벽이 무너지면서 29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들의 늠름한 모습은 이제 영정사진으로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수경례로 아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본받고 싶은 존재, 나쁜 것만 아버지를 닮았다라고 말하던 그런 순수하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게 되었구나. 1계급 특진 증서와 훈장이 놓였지만 고인이 된 임 소방장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엄마에게는 이제 내가 잘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라. 걱정거리가 없는 세상에서 나중에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겠지. 영정만 바라보던 가족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고별사를 낭독하던 동료는 끝내 목이 메입니다. 친구이자 동료인 성철아, 우리 곁을 떠나 영면에 들었지만 그의 희생은 결코 헛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희생은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영열식에는 유족과 소방 동료 등
천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아버지는 운구차에 실리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거수경례로 아들의 넋을 달랩니다. 가족과 동료 소방관들을 뒤로하고 연결식장을 떠난 고 임 소방장은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육군 부사관에게 군사법원 1심 재판부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30년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한적한 도로. SUV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인 육군부사관 47살 A씨는 크게 다쳤고 아내는 조수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졸음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A씨. 사고 직전 모포로 감싼 아내를 차에 태우고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자 말을 바꿨습니다. 아내가 극단 선택을 해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군 검찰은 빚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군사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30년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토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살한 거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났다며 참회나 반성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아주 엄중히 선고를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법원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50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오던 20대 여성. 수상하게 여긴 의사의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반성은커녕 신고한 병원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내과 의원입니다. 지난 8월 한 20대 여성이 찾아와 위내시경 검사를 하겠다며 프로포폴 투약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중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환자가 공복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전 처방 기록을 볼 수 있는 의약품 안전 사용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 여성은 불과 4시간 전 다른 내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환자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 4시간 했다가 안 했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갑자기 환자가 변호사를 보게. 경찰에 신고했는데 조사 결과 여성은 사흘 간격으로 내과 2곳에서 3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앞서 한 성형외과에선 향정신성 의약품 28일치도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이 여성은 경찰 조사 뒤 병원을 찾아와 온갖 트집을 잡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지금 이거 있었던 일을 알리면 안 되는데 지금 되게 엄청 나쁘신 행동 하시는 거. 선별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 손실행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여성은 마약 정밀 검사에서도 프로포폴과 돌피뎀 등 여러 종류가 검출돼 경찰이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손잡이 위에 올라탄 채 고개하듯 이동하는 영상이 논란입니다. 이러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인데요. 신선미 기자입니다. 승객들로 붐비는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한 남성이 손잡이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끝지점에 다다르자 양팔을 펼치고 바닥을 향해 폴짝 뛰어내립니다. 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누리꾼은 남성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밟은 채 내려갔다며 혼자 이어폰으로 노래 들으면서 심취해서 발레했다는 목격담도 덧붙였습니다. 확인 결과 그제 오후 6시쯤 수원역에서 벌어진 일로 영상에 나온 에스컬레이터는 길이가 30m에 달합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위험해 보여요. 자기 혼자 길에서 넘어지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딴 사람 다칠 수 있고 특히 유동인구 많고 여기 노인분들이나 학생들도 많이 탔잖아요. 황색선 안쪽에 서서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에스컬레이터에선 손잡이를 꼭 잡고 걷거나 뛰면 안 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움직이는 장치로서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이 손잡이 위에 서 있다면 훨씬 더 위험하죠. 본인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높습니다. 승객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다 사고가 나면 지하철 운영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른 승객까지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드는 뉴스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고양이 20여 마리가 무더기로 버려졌습니다. 버려진 고양이들은 분양을 받으려면 수백만 원씩 줘야 하는 인기 품종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제보가 뉴스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고양이들이 공원을 돌아다닙니다. 손을 탄 듯 사람 곁을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고양이는 얼굴을 크게 다쳤는데도 사람이 마냥 반갑습니다. 코가 왜 이러시? 물에 뜯겨가지고 그래요. 물에 뜯겨서 그래? 진주 시내 곳곳에서 고양이들이 집단 발견된 건 지난달 14일부터 지금까지 7곳에서 고양이 22마리가 구조됐습니다. 고양이들은 공원과 공터, 공단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2마리에서 4마리씩 발견됐습니다. 엑조틱 쇼테어와 아비시니안, 러시안 블루같이 한 마리당 수백만 원씩 고가에 분양되는 인기 품종입니다. 대다수는 나이가 든 암컷으로 중성화가 안 됐고 제대로 먹지 못해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고양이들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손을 잘 타는 아이들이 길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학대범한테 우려가 있고,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폐사율도, 얘네들은 추위에 적응이 안 되어 있어요. 동물보호단체는 이들 고양이가 번식장 등에서 지내다 유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 복지나 생활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진다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유기로 이어지고 그다음엔 죽는 걸로. 동물보호단체는 포상금을 걸고 목격자 제보를 받는 한편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도 관내 동물 생산업체와 판매업체들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아파트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상호 후보자가 오늘 첫 출근해서 한 말이 논란입니다. 자, 이 편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아파트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 3, 40년 동안에 아파트 중심에 내 집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 모든 국민들 공통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원자재와 공사비가 치솟은 상황에서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만으로는 당장 공급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주택은 하루아침에 공급되는 게 아닌데 오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지만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과 편의성 등의 이유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온라인에선 빌라 전세 사기 시즌2 찍지 마시길, 본인이 빌라나 다세대 살면서 서민 애환을 헤아리면 인정하겠다 같은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과거 문제가 됐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다가구나 빌라 같은 것들을 질 좋은, 품질 좋은 이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측은 대규모 아파트도 공급하되 도심에선 다양한 주택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에 이균용 후보자 국회에서 부결됐죠. 오늘 그 후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사법수장에 대한 인사검증 자리인데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인사검증보다 이재명 대표 수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도청 입장에서 보면 14번째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해요.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부터 질타합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100% 거의 100% 다 발부해 줍니다.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판기냐 이런 비판 들어보셨습니까? 반면 여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야권 인사 재판 지연을 문제 삼습니다. 주범으로 언급된 전 울산시장은 이미 임기를 마쳤고요. 거기 중요한 역할을 한 현 의원은 이제 2심이 되게 되면 결국은 무탈하게 또 국회를 마칩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자, 2년 전 요소수 대란 겪었었죠. 중국이 또 요소수 통관을 보류하면서 사재기 조짐의 가격은 뛰고 구매량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괜찮다지만 이 경유차는 요소수 없으면 운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불안은 또 커져가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중국이 한국으로의 요소 통관을 보류했다는 소식에 요소수 수요가 늘자 일선 주요소는 구매량 제한에 나섰습니다. 한 번에 앞에 6개, 7개 막 이렇게 또 가져가셔가지고 수량 제한에 걸긴 했거든요. 3개 이상은 못 가져가기.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경험했던 화물차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더 큽니다. 요소수 100통을 미리 쟁여둘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1통, 2통 이렇게 쓰는데 한 2팔레트 그래씩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왕창 사는 이런 사태가 오면 쓰려고. 온라인 쇼핑몰에선 요소수를 주문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당했다. 가격을 4배 비싸게 다시 판단 불만 댓글이 쏟아집니다. 12,900원에 요소수 4통을 지인들 것까지 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강제적으로 취소하는 모습을 보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요소수 수입업체들은 3개월분의 요소를 확보하고 있다며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정부도 한라인을 통해 중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동남아, 중동 등 대체 수입처도 확보해 놓은 만큼 2년 전과는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이 길어지면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와인, 위스키는 대부분 수입산이죠. 그러다 보니 해외 직구가 더 쌀 것 같지만요. 국내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김승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해외 직구로 배송비 포함 31만 원대 영국산 위스키를 구매한 김희준 씨. 저렴하게 구입해 좋아했는데 제품을 받은 후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세금으로만 42만 6천 원이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국내가에서는 한 60만 원 정도대 가격이었는데 거의 제가 70만 원 돈을 제가 구매를 한 거예요. 세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매겨지는지에 대해서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와인과 위스키의 해외 직구 가격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 가격을 비교해봤는데요.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가, 와인은 10개 중 8개 제품이 국내에서 사는 게 더 저렴했습니다. 해외 직구로 술을 구매하면 관세를 비롯해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추가로 붙기 때문입니다. 글램피딕 12년산 한 병을 살 경우 해외 직구 판매가는 53,536원. 국내 최저가의 65% 수준이지만 배송비와 세금을 더하면 18만 5천 원이 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발렌타인 17년산도 해외 직구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50% 가까이 비쌌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선 세금을 확인하기 어렵고 국내 도착 후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쓰게 되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가 예상이 안 되니까 이게 한국 가격보다 얼마나 저렴한 건지 이런 거가 좀 계산이 어렵긴 했었어요. 지난해 기준 주류 해외 직구 금액은 약 344억 원으로 4년 만에 1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해외 직구 예상 관세는 관세청 홈페이지의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이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우리은행 3개 점포의 해외 송금 업무가 6개월간 정지되는 중징계가 나왔습니다. 5대 은행 모두 적발이 됐는데요. 환치기 조직들이 수상하게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데 제대로 은행들이 서류 확인도 보관도 안 했다는 겁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5대 은행의 일부 지점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 기간 해외 송금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수상한 외화 송금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영업정지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최대 6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우리은행은 3개 지점에서 해외 송금 업무가 6개월간 정지돼 최대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신한, 하나, 농협은행은 1개 지점에서 2개월 반 동안 해외 송금 업무가 정지됐습니다. 5대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만 8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은행들은 해외 송금 업무를 할 때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 고객이 무역대금을 제3자에게 보내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9조 원이 넘는 규모의 수상한 외화 송금을 적발했는데 우리은행은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까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징계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느슨한 은행의 감시망을 악용해 96억 원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뒤 코인에 투자한 환치기 조직이 최근 관세 당국의 덜미를 잡히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한강 다리 위에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호텔이 생깁니다. 서울시가 한강 다리에 있는 안 쓰는 카페를 리모델링해서 숙박이 가능한 호텔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인데요. 김민환 기자입니다. 한강대교 위에 자리 잡은 한강 전망 카페. 지난 2009년에 만들어졌는데 노후화된 데다 찾는 손님도 거의 없어 올해 4월 문을 닫았습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이곳은 호텔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호텔 방 안에서 온전히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면적 144제곱미터, 43평가량의 공간에 최대 4명이 숙박할 수 있는 한개 객실로 바뀝니다. 한강 한가운데에서 야경도 감상할 수 있는 이색 숙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입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한 테마를 잡아서 어린이들이라든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공간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사람이 여럿이 와가지고 편안히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죠. 관리 직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될 예정이라 범죄나 화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입구에 이중으로 문을 설치하고 순찰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 중 공사를 시작하고 운영을 맡길 민간업체 선정에 들어갑니다. 한강 다리 위 전망 카페는 모두 8곳. 이 중 문을 닫은 5곳 가운데 한 곳을 호텔로, 나머지 4곳은 지역 특색에 맞춘 카페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이 청소, 빨래, 또 설거지 같은 가사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손주를 돌봐주는 황혼 육아 등의 영향으로 75세는 돼야 가사노동에서 해방된다고 합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에게 황혼 육아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유가라기보다도 피부치니까 자연히 손자 손녀 봐준 일이 있었죠. 저희는 안 봐준다고 늘 세뇌를 시키거든요. 근데 봐줄 상황이 되면 또 봐줘야 될 입장인데 아무튼 할머니들은 너무 힘들어요. 가사노동에서 해방되는 나이가 75세라는 통계청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육아와 빨래, 청소와 같은 집안일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하는 집안일의 양이 돌봄을 받는 양보다 적어지는 나이가 75세라는 의미입니다. 1인당 가사노동 생산액은 자녀 양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38세에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감소하다 퇴직 후 다시 증가하는데 75세에 비로소 가사노동에서 자유로워집니다. 75세는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자기가 생산하는 것보다는 이제 돌봄을 받는 게 더 많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75세까지 돌보고 있다라고 보셔도. 국민의 가사노동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니 연간 490조 9천억 원.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25.5%나 됐습니다. 여전히 여성 비중이 72.5%로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학교 앞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것처럼 요양원이나 복지가 나쁜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만 돼 있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다시 간다. 이솔 기자입니다. 삼 년 전 쓰레기 줍던 80대 노인이 화물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망사고는 주정차 위반 이것 때문에 나긴 난다고 봐야지. 그 사람을 발견 못하고 주차해 놨다가 이래 빼다가 보였기네. 사고가 난 곳은 노인보호구역. 노인보행자가 많은 복지관이나 요양원, 전통시장 인근에 지정되는데 차량 속도는 시속 30에서 50km로 제한되고 불법 주정차 역시 할 수 없습니다. 3년 전 사고가 났던 곳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도로 바닥에 노인보호구역이 적혀 있고 시속 50km 속도 제한 표지판도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설치돼 한때 도로가를 점령했던 화물차들도 사라졌습니다. 단속카메라 생기고 난 다음에 저쪽 편에 지금은 괜찮아. 왜 워낙에 큰 일이었어가지고 아무래도 돌아가셨으니까 그 뒤에 엄청 정리했죠. 하지만 이곳뿐입니다. 다른 노인보호구역.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노인들이 위태롭게 걸어가고 차들은 경적을 울립니다. 운 좋으면 무사하고 운이 안 좋으려고면 거기서 부딪히고 뭐 그런 게 있다 이거. 어쩌다가 차가 천천히 가면 또 괜찮은데 속력을 내려갈 때는 좀 걸림돌이 되지. 노인보호구역 표지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몰랐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서 알았네. 못 봐서 여태 다니면서. 속도를 재보니 제한 속도 시속 30km의 2배 넘는 속도로 차들이 내달립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노인보호구역은 불과 100m도 못 가 끝납니다. 운전자들이 미처 속도를 줄이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고 내비게이션이 알림도 해주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비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노인보호구역은 표지판이 전부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는 과속 단속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아무런 멘트가 없고. 국가가 지원하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전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받은 거가 없거든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 보행자 가운데 노인 비율은 60%에 달합니다. 인지 능력이라든지 행동,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거의 어린이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이제 봐야 되죠. 이런 분들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어린이만큼이나 배려가 필요한 교통약자, 노인 보호에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간다, 이솔입니다. 중국에서 맥주 원료의 용변을 보는 영상이 논란이 됐었죠. 이번엔 학교 식당에서 사용하는 양념통에서 쥐가 발견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먹거리 위생 문제가 반복되면서 중국 식품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중국 장쑤성의 한 직업기술대학교입니다. 구내식당 양념통 안에 커다란 쥐 한 마리가 보이는 온라인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도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职业技术学院发布了情况通报称，该校有学生于12月1号午间向食堂餐厅反映，在餐厅窗口的调料罐当中发现有一只老鼠。 원본 영상은 삭제됐지만 사진은 순식간에 확산됐고 학교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다. 허술한 위생관리에 두통이 생길 지경이다라며 비난글이 쇄도했습니다. 학교 측은 위생 문제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양념을 먹은 8명의 선생님과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已经跟学校联系过了，属地的这个网信公安市场都已经介入了。 중국에서 쥐로 인한 위생이 문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저장성의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도 쥐가 고기를 뜯어먹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즉석 마라탕 제품에서는 박쥐 일부로 보이는 이물질도 나왔습니다. 작업자가 양갈비뼈를 이로 발라내거나 칭다오 맥주 원료의 용변을 보는 등 식품 위생 관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영국에 있는 마지막 판다 커플이 아쉬움 속에 중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전세기와 특수 우리까지 동원된 특급 이송 작전을 이다혜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판다 한 마리. 사육사가 건네는 당근을 덥석 받아먹습니다. 영국에 있던 판다 커플 텐텐과 양광이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철제 우리에 적응하도록 훈련을 하는 겁니다. I've always loved panda bears and I watch iPanda sometimes and they just mean a lot to me. 작별의 날인 현지 시각 어제 오후 판다 커플을 실은 트럭이 에든버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전세기인 중국 남방항공 보잉 777 화물기에 탑승하기 위해 길이 190cm에 높이 146cm, 너비 127cm에 이르는 철제 우리를 특수 제작했습니다. 10시간 넘는 이동 시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대나무도 가득 실었습니다. 지난 2011년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영국 땅을 밟은 판다 커플은 코로나19 탓에 2년 더 영국에 머물렀습니다. 8번 시도한 번식은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Having panda cubs would have been an added bonus. It would have been amazing, but we can't take away from these two fantastic individuals that we have. 임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데는 매년 우리 돈 약 1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임차료와 사육비 등 비용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선 워싱턴 DC에 있던 판다 3마리가 지난달 중국에 돌아갔고 애틀란타 동물원의 판다도 내년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현재 판다는 세계 20개국에 60여 마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판다 외교 재개를 시사하는 깜짝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스포츠 종목별로 선수들이 직접 선정한 최고의 별은 누굴까요? 동아 스포츠 대상 그 영광의 주인공들 확인해 보시죠. 이현용 기자입니다. 보기 좋게 날아간 투런포. 올 시즌 프로야구 홈런왕을 결정지은 한화 노시환의 31호 홈런입니다. 타점왕까지 차지하며 올 시즌 프로야구 거포 대열에 합류한 노시환은 리그 동료들이 뽑은 프로야구 최고 선수였습니다. 저희 그라운드에서 함께 뛰는 선수들이 직접 투표해 준 거라 어떻게 보면 좀 자부심도 생기고 또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상식엔 홈런왕과 득점왕이 함께 모였습니다. 프로축구 선수들의 선택은 울산의 골잡이 주민규였습니다. 2년 만에 득점왕에 복귀한 주민규는 올해 울산의 리그 2연패를 이끌었습니다. 어떠한 상보다 이 상은 값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동료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고요. 여자 배구 초대 수상자였던 김연경은 14년 만에 다시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여자 골프에선 상금왕 이혜원이 수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오늘 종일 온화함이 감돌았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공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도 나쁨 수준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아서 폐포에 바로 침투하기 쉬운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내릴 텐데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5mm 안팎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영상권으로 시작해 평년보다 높은 기온입니다. 서울이 4도, 전주와 광주 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0도, 대전과 대구 13도, 부산 1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 안 걸리는 경유 차량들 많습니다. 2년 전에 한번 파동을 겪고 나서
이 정부는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를 하겠다 했고 또 요소수 확보에 용이한 공급망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수출을 보류하자 또 속수무책입니다. 그 사이 중국 의존도는 더 커졌고 국회에서 법은 15개월째 잠자고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겁없는 무대책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